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2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동영상에서 저희는 거증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증 책임은 제2절에서 증거재판주의와 더불어서 논해지는 파트가 되겠고요. 거증 책임까지 공부함으로써 2절에 대한 강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3절 자백 배제 법칙으로 넘어가는데요. 초반부에 또 강의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절에 나오는 자백 배제 법칙과 4절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그리고 5절에 나오는 전문 증거에 대한 부분은 증거 능력에 관한 증거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절의 자유심증주의, 7절의 자백 보강 법칙, 8절의 공판조세 증명력은 증명력에 관한 증거법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증거 능력에 관한 증거 법칙 중에서 자백 배제 법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백 배제 법칙의 강의 내용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백과 자백 배제 법칙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자백 배제 법칙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에서 자백 배제 법칙의 적용으로 넘어가서 이 세 번째 부분이 오늘 강의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텐데요. 전형적으로 자백 배제 법칙이 적용되는 고문, 폭행, 협박에 의한 자백과 그 이외의 기타 방법에 의한 자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임의성 없는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인과관계의 여부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백의 임의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입증할 것이냐에 대해서 살펴보는 부분이 인과관계의 여부와 임의성의 입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백 배제 법칙이 적용이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안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에 보시면 이제 자백 배제 법칙이라고 해서 3절의 논의가 되겠습니다. 아래 글을 읽고 자백 배제 법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고 했는데요. 자백 배제 법칙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저자에 의하면 실화라고 하고요. 자백이 이렇게 자백 배제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입 부분은 자백 배제 법칙에 대해서 출제되었던 변호사 시험 문제를 실어 보았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에게 자습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강의안을 통해서 자습을 미리 한번 보시고 강의를 들어보고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검토해보면 강의 학습 성취도를 또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자백과 자백 배제 법칙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먼저 자백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백이라는 것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피고인도 할 수 있고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범죄 사실 전부를 자백할 수도 있고 일부를 자백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 사실의 일부를 인정하는 것도 이와 같이 자백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긍정하면서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도 자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백은 구술로 행해지느냐 또는 서면에 의하느냐, 그 상대방이 법원 또는 법관이냐 수사기관이냐 그 밖의 경우냐를 묻지는 않습니다. 자, 아래 판결을 읽고 피고인이 범행을 과연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2년도 6월 8일 선고된 8일도 790 판결인데요. 사기죄에 관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자, 제1심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공소장 기재를 낭독하다시피 공소사실 그대로의 사실 유무를 한꺼번에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들은 동시에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답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얼핏 보면 피고인들이 본건 범죄 사실을 자백한 것 같이 보이지만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항소심 법정이죠. 항소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대비하여 보면 그와 같은 법정 진술은 본건 연립주택 건축에 관한 약정을 한 점과 그에 따른 공사 착수금 등을 수령한 사실을 시인한 것뿐이지 기망 내지 편취의 점까지 자백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시입니다. 사기니까 기망 내지 편취의 점이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원판결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약정 당시 군 작전 지역의 관할 부대장의 동의서를 얻는 것을 선결 문제 삼고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점을 약정서에 명시하고 그 약정 후 피고인들은 군부대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밟은 점이 기록상 역력한 본건에 있어서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거죠. 검사가 단 한 번만 공소사실의 물음에 대하여 그렇다는 한마디 대답만으로써 군부대의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기망하고 공사 착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판시했던 사안입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자, 다음 99도 3342호 판결은 횡령죄에 관한 것인데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진술한 항소 이유서에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추상적인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과연 범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판시 내용을 읽어보면요. 판시사항 1항입니다.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공소외인이 피해자 김아무개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그 피해자 김아무개의 김아무개 그리고 또 다른 공소외인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의 주장과 같은 체증법칙 이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네. 사실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증거를 통해서 인정한 사실관계예요.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2항이 주로 이제 관심사일 텐데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피고인은 돈이 급해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말을 썼다는 거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원심, 항소심입니다. 대법원에서 말하는 원심은요. 제2회 공판기일에 위 항소 이유서를 진술하였으나 곧이어서 있은 검사와 재판장 및 변호인의 각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부인하였고 수사 단계에서도 일관되게 그와 같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여 온 점에 비춰볼 때 앞서 본 것과 같은 그런 추상적인 진술, 돈이 급해서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습니다. 라든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라는 정도의 기재만을 가지고 이 사건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네, 충분히 수긍이 가는 이야기들이죠. 자백이라는 것에 의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백 배제 법칙의 의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헌법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헌법 제12조 제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헌법에서는 자의로라는 뜻을 용어를 쓰고 있고요.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를 이어받아서 형사소송법 309조도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임의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강의 안에 오타가 생겼네요. 장기화가 아니라 장기화이겠지요. 이처럼 자의로 또는 임의로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즉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을 자백 배제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와 같은 자백 배제 법칙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허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위법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는
몇 가지 견해들을 종합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허위 배제설과 인권 옹호설의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98도 3584 판결을 보면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지요. 99년 1월 29일 선고된 98도 3584 판결은요.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허위 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인권 옹호설과 허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만 굳이 어떤 견해를 취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이해하는 방향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읽기 자료는 고문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를 적어 보았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글들이고요. 재미있는 내용이 되니까 한번 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동영상 강의를 할 때는 여러분에게 자습을 맡기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감안해서 녹화 시간을 3시간으로 맞추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자백 배제 법칙의 적용에 대해서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고문, 폭행, 협박에 의한 자백입니다. 자백 배제 법칙에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 증거로 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자, 아래 판결을 읽고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 검사 이전이면 사법경찰관 단계가 되겠죠. 그 단계에서 고문에 의해서 자백을 한 다음에 검사 앞에까지 와서 자백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 자의로 또는 임의로, 즉 임의성 있는 자백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던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이 8일도 2160호 판결인데요. 피고인들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고문 등으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 단계에 이르러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면 비록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고문 등 자백을 강요당한 바가 없었다고 하여도 역시 검사 앞에서의 자백 또한 결국 임의성 없는 진술이 될 수밖에 없다. 1987이라는 영화를 본다든지 하면 경찰 단계에서 고문에 의해서 자백을 하고 검찰 단계에서 그 임의성이 극복이 안 되고 임의성이 계속된 상태를 볼 수가 있는 예를 볼 수 있는데 그런 사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으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검사 앞에서의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부인하고 있다면 이는 결국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피고인 천아무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고문을 당한 결과 고막이 파열되어 좌측 천공성 만성 중이염을 앓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의사 작성의 진단서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피고인 주장의 고문이 검사 이전의 수사 과정에서 가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검사의 조사 단계까지 계속되었을 때에는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판례는요.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사의 조사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계속되어 자백의 강요 행위는 없었지만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의 임의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판례죠. 80년대 판례만 있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92도 2409호 판결처럼 90년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요. 내용은 위에서의 판례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래 판결을 읽고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에 대하여 임의성이 없다고 본 사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95도 1964 판결인데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이 검찰에 연행된 때로부터 약 3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검사 2명이 교대로 신문을 하면서 회유한 끝에 받아낸 것으로 피고인에게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자백은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던 사안이죠. 그래서 고문, 가혹행위 같은 것을 예로 들어둔 판례가 되겠고요. 제가 대면 강의 같으면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신랄한 그런 예들을 들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녹화 강의에서는 그런 것을 생략하고 일단 다른 기회가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문, 폭행, 협박이 아닌 기타 방법에 의한 자백을 다루고 있는데요. 약속에 의한 자백에서 자백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약속의 내용으로는 형사 책임과 관계 있는 이익형을 가볍게 해준다든지 이런 이익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자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주겠다. 아내나 자식들과의 면회를 해주겠다라는 식의 개인적 세속적 이익을 약속하는 것도 약속에 의한 자백으로서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자백이 신문에 참여한 검찰 조사가 피의 사실을 자백하면 피의 사실 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과거에 보호감호 제도가 있을 때 보호감호 청구를 하지 않겠다. 보호감호가 얼마나 중한 벌이었는지는 또 예로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 동영상 강의에서는 녹화 강의에서는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호감호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러한 자백 역시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 해당해서 증거로 할 수 없다라는 판례들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아래 83도 2782호 판결에서는 가벼운 형으로 처벌받도록 유도한 결과 얻어진 자백이 과연 임의성이 있는지 믿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는데요. 피고인이 처음 검찰 조사 시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에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2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형을 받게 되니 그 당시 80년대에 200만 원이면 큰 금액이어서 특가법 위반이 됐다는 것이죠. 그 중에 30만 원을 술값을 갚은 것으로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면 단순히 술해죄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한 자백은 임의성에 의심이 가고 따라서 진실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배척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가벼운 처벌을 약속한 것이 되겠죠. 한편 기타 방법으로서 일정한 약물을 투여하여 무의식 상태에서 진술을 획득하는 마취 분석에 의한 자백이나 최면술에 의한 자백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고 인격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검사자가 설사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에 의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는 사람의 동의가 없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허용이 되지 않겠고요. 이것은 특별한 이론이 없을 겁니다. 한편 검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행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에 의하여 얻은 자백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세한 것은 뒤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 능력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 증거 법칙 중 전문 증거의 관련 문제로서 뒷부분에 전문 법칙을 배울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판결을 읽고 일정한 증거 등이 발견되면 자백하기로 한 약속하에 된 자백의 임의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83도 712 판결은 이른바 박상은 양 살해 사건이라고 해서 판결 내용이 굉장히 길고 또 그 당시 굉장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인데요. 여기서는 해당되는 부분만 실어 놓았습니다.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예를 들어서 너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이 발견되면 뭐 이런 식으로요.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본인이 일정한 반응을 보였다면, 또는 그런 부분도 있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에서 너의 말이 거짓말로 밝혀진다면 너 자백을 하자 이렇게 약속한 것 경우에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죄의 소추등 이익과 교환 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이 약속하고 한 자백이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했던 사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판이 가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그와 같은 판례를 왜 실어놨느냐? 제가 여러 곳에서 이 판례의 이 문구를 가지고 상당한 선택형 문제의 지문으로 나오든지 하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일단 소개를 해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판례가 되겠고, 가능하면 이런 판례 취지를 활용한 지문은 이제 좀 출제가 안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양과로 4번에 보는 것처럼 자백 배제 법칙에 따라 증거 능력이 부인이 되게 되면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 동의에 대해서는 역시 전문 법칙에서 배우겠습니다만, 피고인의 증거 동의에도 불구하고 자백 배제 법칙에 해당하는 그런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없다. 또 탄핵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이제 전문 증거 부분까지 공부하고 나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고요. 자백 배제 법칙의 적용과 관련해서 세 번째 부분이 있는데요. 인과관계가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임의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인과관계 여부, 즉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라는 그런 사유들, 그렇죠? 이런 사유들과 임의성 없는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필요설과 또 인과관계 불효설의 견해가 있고요. 그에 대해서 간단한 입장을 괄호속에 써놨죠. 인과관계 필요설은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와 자백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좀 인권에 반하는 취지의 견해라고 할 수 있고요. 인과관계 불효설은 보다 인권 옹호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로 인해서 자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즉 인과관계 없이 그러한 자백은 증거로 쓰지 못한다는 견해가 되겠죠. 대법원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아래 8사도 2252호 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일단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인과관계 존재가 추정이 된다고 하면서 그 자백을 유죄 증거로 인정하려면 적극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다소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인과관계 요구서를 취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권 보호에 좀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추정된다고 하면서 그런 사정이 있으면 추정이 된다고 하면서 한 발 물러서서 절충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아래 판례에서 확인해 볼 사항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환송 판결의 사실상 판단이 하급심 법원을 기속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13장에서 상소 파트를 공부하고 나서 보다 자세하게 보게 되는데,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로 하고, 두 번째로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나 그 사유와 자백 간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인과관계 필요설에 의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인과관계 불효설에 의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인데, 그 판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4년 11월 27일 선고 8사도 2252호 판결이죠. 구글 문서의 내용을 PDF로 변환하다 보니까 띄어쓰기 같은 곳에 다소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점을 감안해서 보아주시기 바라고요. 판시사항 1과 2, 또 3, 네, 이 다음에 4로 넘어갔네요. 번호를 고쳐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4로 넘어간 게 아니고 판시사항 2, 3, 네. 다음에 4의 내용을 쭉 따라와 보시고요. 5항에서 보면 이제 필요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주요한 쟁점이 등장을 합니다. 판시사항 5의 셋째 줄 뒷부분부터 한번 보시죠. 제309조의 취지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닌지의 여부를 밝히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자백이 같은 조 소정의 사유로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한 그 자백과 위 사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그 자백은 증거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나 즉 인과관계가 필요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반면 피고인의 자백이 같은 조 소정의 사유로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도 그 자백과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여 그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게 명백할 때에는 또 자백은 증거 능력을 가지는 것이지만 이와 같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그 인과관계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유죄 증거로 하려면 적극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과관계 불효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가 중간에 와서는 명백하게 인과관계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관계없다. 하지만 임의성 없는 사유가 있다면 인과관계가 추정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런 식의 입장을 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이 보는 책이나 교재에서는 이와 같은 판례 입장을 인과관계 필요설로 보고 있는지 불효설로 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재미있을 겁니다. 이 판례 입장을 음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뒤에서 배울 부분이 앞에 등장을 한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는 학생들은 지금 단계에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다음에 파기환송 판결까지 공부하고 나서 다시 이 판결로 돌아와서 공부를 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아래 8사도 2630 판결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강요당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억압된 심리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서 검사 앞에서 한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앞서 위에서 살펴봤던 판례 둘에서는 검사 앞에서는 비록 임의성 없는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경찰 단계에서의 임의성 없는 사유가 계속돼서 심리 상태가 계속된 경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던 사안이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요. 판시사항 1을 보시면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정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 법정에서 검사로부터는 폭행, 협박이나 회유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음이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신문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논지는 피고인이 검찰 송치 전 수사기관에서 모진 고문과 폭행, 협박 그리고 자백하는 경우 공소 보류 조치한 후 해외 대공 요원으로 채용하겠다는 회유를 받아서 허위의 자백을 한 것이며 공소 보류라는 것은 국가보안법에서 인정되는 기소유예 같은 제도이죠.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다시 고문을 받게 될는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공소보류 처분에 기대에서 종전의 자백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니 검찰에서의 자백도 임의자백이라고 할 수 없다 함에 있으나 우선
검찰 송치 전 수사기관에서 소론과 같은 고문폭행 협박이나 회유를 받았다는 점 자체가 피고인의 주장 외에 기록상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다소간 자백을 강요한 소행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죠. 지금 단계에서 보면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검사 앞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약 20일에 걸쳐 5차례에 걸친 신문을 받으면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해서 소상하게 진술하였고, 일부 신문 내용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변명까지 하였으며, 특히 많은 부분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내용을 보충 내지 수정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등 기록에 비추어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의 임의에 의한 진술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라고 인정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80년대 판결인데요. 지금 또 이렇게 다소간의 강요가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지금은 허용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런 사례들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과관계의 요부에 대한 견해 대립, 필요설과 불효설, 그리고 다소 애매해 보이지만 판례의 입장을 살펴봤고, 어쨌거나 임의성이 다투어지면 그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임의성의 입증 문제입니다. 자백의 임의성이 문제되는 경우에 관해서 대법원은 일관해서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판시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아래 판례를 보시면 97도 3234호 판결인데요.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허위 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 배제설과 같은 입장이죠. 또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해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인권옹호설의 입장도 볼 수 있고요.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은 체포 후 줄곧 범행을 부인하다가 금품을 주고받은 상대방과 대질신문을 벌였다거나 특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갑자기 그동안 지켜온 명예감정을 포기하고 순순히 범행일체를 자백하였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데다가 그 진술 내용도 범행 사실은 물론 굳이 허위 진술의 필요가 없는 기본적인 사항마저도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박모 일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준공검사의 결재 과정에 관여할 여지가 없는데도 준공검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이 수수된다는 것은 경험칙상 뇌물을 수수한 동기로 인정하기 미흡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일회 공판정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검찰에서의 자백이 그들 주장대로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신문을 계속한 것이 사실이라면 강요와 회유를 거듭한 끝에 받아낸 것일 뿐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와 같은 검찰에서의 자백이 문제되는 철야 조사가 있어서 그 때문인지 여부를 심리 판단을 해보지 않고서는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판시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에 나오는 판결을 읽고, 즉 2010도 3029호 판결을 통해서는요,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이걸 이제 저희가 2번이나 살펴봤고요.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 책임 소재,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누가요? 검사가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고인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진술의 임의성 유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리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법정에서 한 자백의 임의성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 배제설과 인권 옹호설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1.1항에서 보는 것처럼 임의성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설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판시사항 2항입니다. 피고인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라면 그 조서의 형식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판시도 이제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 또한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각주에 적어놓은 것처럼 임의성의 연쇄효과 또는 계속적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법정에까지 임의성의 연쇄효과, 계속적 효과를 판례가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적용하는 부분이 이제 A 부분이 되겠죠. 앞에 룰을 설치를 했고요. R, 제가 논증을 얘기할 때 R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A가 되겠습니다. A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강의 안의 설명 부분 양괄호 2번을 보시면요. 양괄호 1번의 내용은 검사가 임의성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금방 위에서 반복되는 판시가 반복될 것이다 라고 한 부분을 여기 다시 설명해 놓은 거죠.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 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즉 증거조사의 방법, 적법한 증거조사 또는 증거 능력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얘기죠. 재반 사정을 종합 참작해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해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아래 그 판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설로서는 최소한 피의자 자백의 임의성에 대해서는 비록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에 관한 소송법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엄격한 증명을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견해가 있고요. 이 견해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판례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어서 그 입장을 확인해 보면 구공도 646 판결이죠. 그 외에도 다수 판결이 계속 판례를 확립하고 있는데요.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는 한 증거 능력이 있다. 이 부분은 개정 전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이 항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판시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어떤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하면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자백 배제 법칙을 적용한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죄 인정의 자료로 당연히 사용하지 못하고, 앞에서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증거 동의를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탄핵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증거를 공부하고 다시 복습을 하면 더 이해가 잘 될 것이고요.
한편 자백 배제 법칙에 의하여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자백에 기해서 예를 들어서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받고 그 자백에 기해서 흉기를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와 같이 2차적으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이 문제는 위법 수집 증거에서 배우는 독소의 과실 이론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고 독소의 과실 이론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강의부터 진행되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연습 문제는 자백 배제 법칙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 변호사 시험에 출제됐던 것을 적어 보았는데요. 역시 여러분이 자습을 통해서 풀어보시고 학습 성취가 어느 정도 됐는지 살펴볼 수 있는,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통령 선거일이어서 오늘이 영상 녹화로 강의를 대신했고요. 다음부터는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지 않는 한 대면 강의를 통해서 제4절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부터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 강의였다면 좀 더 풍부한 사례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아쉽고, 한편 또 읽기 자료라든지 연습 문제 부분을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녹화 내용을 3시간을 꽉 채우지는 않고 여러분에게 다소의 여유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번 주 강의는 이렇게 2-1, 2-2, 2-3 이렇게 3가지 강의로 강의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강의 시간에 강의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